KNN 인물 포커스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진보당 의원 3명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혜경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의원 활동하고 계신 지 이제 1년이 돼 가는데요. 그간 네. 소회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얘기가 국회에서 울린다라고 생각할 때,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벅차고 감동받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대단히 보람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열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대한 책임감, 뭐 이런 게 조금 더 그들에게 진짜 효능감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책임감이 또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보 진영 정당에서 활동을 하시고 또 노동운동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들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고는 이 차별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럼 이제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실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저에게 권한이 주어졌고, 근데 이제 만만치는 않지요. 제가 또, 세석밖에 없는 진보정당의 의원이고, 다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바꾸고 싶어 하는 그 당사자들과 바꾸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만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비동의 강간죄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네네. 법안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2007년부터 해서 엄청 논란이 많이 된 법인데요. 보통 지금은 이제 강간이라고 하면 강간죄라고 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성립이 돼요. 이것을 여성이라고 할 수는 없죠. 동의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강간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누구나 다 자신에 대한 자기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한 사람의 주체다. 그래서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 성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로 봤을 때 비동의 강간죄라고 하는 게 당연히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논란이 대단히 많이 됐다. 이것을 저는 이제 지금도 당연히 논란이 되겠죠. 제가 이제 법을 발의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정치 지형으로 보면 더 안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왜? 이것을 남녀 간의 갈등으로 갈라치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어렵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남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은 다 강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집에 누가 침입을 했어요. 도둑이죠. 그죠? 주거 침입을 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이 허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당연히 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예, 이것이 지금까지는 대단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드러내놓고 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인가, 그리고 성범죄는 어떻게 해야 더 해소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두를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007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그럼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으셨던 건가요?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으셨던 건가요? 그건 이제 사회적으로 갈등이 좀 있었고 의원들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 사안 자체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남성들이 그러면 뭐 성행위를 할 때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식의 네.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이것이
역으로 남성들이 당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그 형량의 문제. 너무 높다 네, 이런 네. 이런 그런 논란의 이제 문제가 하나가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정국이라고 오히려.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남녀 간의 이 여하튼 갈등을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계세요. 직접적으로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네. 않겠지만 실제로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이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대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가 평화롭게 같이 공존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게 대립되는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이것이 더 문제인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화두로 던지면서 사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폭력에 내지는 이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데 대한 뭐 화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회 활동하신 지 이제 지금 1년이 아직 안 되셨는데 혹시 국회가 좀 남성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지요.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장님 남성이시고 부의장님 두 분 남성이시고 그리고 300명 중에 여성 국회의원이 6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5분의 1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세상의 절반인 여성으로 보면 아직 턱도 없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상임위를 또 제가 살펴봤죠. 네. 상임위 17개 중에 여성 상임위원장이 딱 두 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8분의 1이니까 사실은 이제 수적으로만 봐도 남성이 우리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예, 다 대부분 그렇고 여기 국회도 똑같다. 그것은 지금 현재 단계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질문을 드린 건 결국 그 남성들이 다수이면서 어떤 네. 법안이라든가 심사를 하면서도 네. 어떤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다고 좀 보시는가 싶어서요. 그거는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국회의원도 있겠지만 남성 중에 네. 대부분의 국회의원님들은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동의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저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경남 거제에서 한 1년 전에 발생했던 교제폭력 사망 사건, 그 유족들과 기자회견도 하셨는데요. 그건 어떤 취지였습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약간 이제 소외되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공소장을 변경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하겠다라고 이런 협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쭉 네. 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억울해 하셔가지고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알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 네. 어머님은 이제 왜 죽음마저도 이렇게 차별이 되는가 왜 이 교제 폭력과 관련된 네. 법안들은 왜 제정이 되지 않는가 이런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동의하셔서 같이 이제 회견을 하셨던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노동계에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하나오션도 여러 차례 방문을 네, 네, 하시고 네.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처우, 근로 조건,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혹시 좀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려운가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 감옥에서 네. 자기 스스로 감옥을 이렇게 만드셔서 들어가신 그 유채한 동지가 계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잖아요, 그때 당시에. 스스로 감옥에 만들어서 갇혔다는 것 자체가 당시에 네. 엄청 큰 네.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만들었던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피켓을 든 그 사진은 우리에게, 이제 수많은 충격을 준 것 같다고 저는 하거든요. 제가 그때도 노동운동 하고 있었지만 저도 충격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고발이다 이런 네. 느낌이 그 절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 뒤로 쭉 계속 투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투쟁에 의해서 손배 가압류까지 당하시고 너무나 말 못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는 단식도 한 60일 가까이 하셨잖아요. 네. 생명을 이제 앗아갈 만큼의 네, 네. 단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큰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만 노동자가 하나오션에서 5명에서 6명 정도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산재로. 그래서 이제 산재 사망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국정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겨우 한 게 뭐냐면 하청까지 한 노동자들과 이제 사용자 사이에 그 안전협의체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네. 것까지를 한 게 다예요.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하고 싶은 거 뭐냐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전에 대우조선이 경기가 좋았을 때 상여금이 500%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0%에서 50%예요. 그러니까 임금 삭감이 엄청나게 됐는데 네.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임금만큼으로 네. 돌려달라라고 하는 싸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산재를 당하지 않으려면 숙련공이 돌아와야 된다. 네. 이 숙련공이 돌아올래도 그 전에 임금만큼은 최소한 돼야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노동자들도 지금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고 국회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네. 아직은 하나 이 대제별을 어떻게 뭐 협상으로 뭔가 정리하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어렵네요. 한화오션에서는 뭐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나요? 일단 하청 비정규직 자신들이 사업주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한국 사회가 다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노동자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쿠팡만 봐도 네. 쿠팡에 직접 고용된 사람보다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파견업 하거나 하청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의 직접적인 사용자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은 이 노무 관리는 하지 않고 이게 돈만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지금 기업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가 훨씬 심각해진 거거든요. 일단 사용자성을 거부한다. 우리 하청은 우리의 그게 아니야. 사업주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하나오션이 이제야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윤을 내고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뭐 처우를 개선해주기에 아직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반대로 이제 본인들이 수주가 물량이 많단 말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많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조선업에 대한 이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주 하향이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숙련공이 실제로 들어와야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도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빨리 돌아오게 하려면 사실은 그분들의 처우를 높여준 조건에서 네. 이것을 제조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품질에 그리고 더 빠르게 납품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네. 더 좋아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제가 볼 때. 예. 예, 대우조선 해양 노동자들, 하청 노동자들 관련해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네네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많을 텐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 요구 속에 투쟁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보면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으로 형을 네, 받았던 네. 겁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았죠. 근데 반대로 하나오션과 대우조선 해양은 그 산재로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가 판결이 난 거거든요.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이게 한국 사회의 민낯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회사 쪽의 책임이 법적인 책임이 당연히 뒤따라야 있죠. 한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당연한 거죠. 예,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받지 않았죠. 무죄로 판결받았으니까. 네. 정치 현안도 좀 몇 가지는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명태균 특검법 찬성을 하셨는데 찬성 이유는 혹시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역 문제죠, 명태균 사건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선,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팩트는. 근데 뭐,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정황적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들면, 휴대폰이 명태균 집에 세대가 그대로 박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거기를 압수수색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범죄자들에게 압수수색을 할 때는 탈탈 털어서 작은 칩, USB도 다 털어내서 다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세 개나 있는 그 큰 박스를 못 봤을 리가 있는가. 이거는 그냥 뭐 봐주기였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사건을 종료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다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 네. 이런 검찰에게 명태균 사건을 쥐어준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특검이 필요하죠. 특검을 안 하려고 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거나 네. 또 대통령을 강력하게 계속 지지하는 보수층에 대해서 역사관이 좀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 역사관의 문제는? 예, 저는 일단 독립운동을 부정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거예요. 제가 이거 들고 왔는데 네. 헌법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 헌법에 보면은 전문 바로 앞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해서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정부의 시작은 언젠가 3.1 운동부터 시작했다고 여기에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작성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나라의 그 정부 수립일을 48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일제 시대의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상을 이전하게 네,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위안부 우리 소녀상을 막 먹칠을 하고 그것을 폄훼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좀 놀라기도 하셨는데 네. 전광훈 목사나 전한길 강사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또 지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을 부정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여기 헌법에 보시면 제 77조예요. 나와 있어요. 그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5항에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포고령 1호가 뭐였습니까? 해산이었죠. 그렇죠. 국회 해산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들이 그 강경을 다 지켜보셨어요.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명백하게 사실이 있고 그리고 이 국회법을 당연히 위반한 것인데 이것을 마치 뭔가 이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잠시 계엄을 했다라고 호도하는 것. 여기서부터 거짓이잖아요. 네. 사실된 정보가 아닌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정강훈 목사 같으신 분들이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팩트가 뭐냐. 사실은 여기에 헌법을 위반해서 포고령을 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을 중심으로 보아야지 그분들이 가짜뉴스 거짓으로 선동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것을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론 분전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를 하시면서 네. 비례대표로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지금 탄핵이나 또 비상계엄 사태에 좀 가려 있긴 하지만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하고는 당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당 많이
다를 텐데요. 네. 좀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렵죠. 예, 어렵고, 그분들은 다수당이시고, 뭐, 얼마 전에 뭐, 이재명 대표 중도보수 얘기도 하셨는데, 본인들이 아울러야 할 대상은 스펙트럼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다 아우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면 물이, 농도가 약해지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좀 더 뚜렷하게 땀 흘려 일하시는 노동자, 농민, 뭐 중소 영세 상공인, 그다음에 사회적인 소수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를 더 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 당론이라서 이런 데서 충돌이 있죠. 현실적으로는 어디를 더 그러니까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누구에게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더 나눠줄 것인가, 어디에다 더 힘을 기울일 것인가 예산과 정책을 네. 이런 데 봤을 때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여기로 이제 이제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현실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만약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수정을 하려고 한다면 혹시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 토론 좋아하시니까 토론하자고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네. 실제로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그렇다면 왜 주 52시간제를 제외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는 대국민 토론회 같은 걸 해서 국민들이 밝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자고 지난번에도 제안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공개 토론회 좋아하시니까 하자고 할 겁니다. 예.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중도 보수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원래 중도 보수셨고 그거를 마치 진보를 저는 가져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들이 포장을 해서. 예, 진보는 원래 진보 정당의 섹터가 있었고 진보 정당의 몫을 저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포지션을 찾아가셨죠 지금. 네. 진보당에서는 더 할 일이 많아지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할 일이 많아졌고 책임감도 더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이 좀 변화가 있다고 혹시 보십니까? 그렇죠. 진보가 좀 더 약화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쪽으로 스펙트럼으로 보면 극우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펙트럼이 좀 더 강해져서 전반적으로는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렇게 조금 네. 우측으로 이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저희 역할이 좀 높고 그래서 혹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진보당은 후보를 내실 계획인가요? 당연히 당이니까 내어야 되겠죠. 예. 네.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계십니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뭐 당내에 이제 이게 결정이 나고 나면 바로 순서에 돌입하기 위한 과정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어느 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 여쭤보긴 좀 이른가요? 정치인들이 좀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 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헌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당론 가지고 계신가요? 개헌은 우리 당이 계속 이제 제7공화국 시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헌의 시기가 다만 이제 언제일 것이냐는 특정되지 네. 않았다. 그런데 이 내란 정국이 끝나고 난 뒤 종식이 되고 나면 국민 참여형 개헌을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7공화국 시대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지금 현재의 우리 강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네. 가지 이야기들을 다 담아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 7공화국 시대로 가는 이런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 뭐 여러 가지 법안도 좀 생각하시고 계획이 있으실 텐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이제 뭐 여러 법안은 많겠는데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은 일단 제가 잃지 말고 꼭 해야 될 사명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노동자로서 국회에 온 것이고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는 그 목소리들을 제가 국회에서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보셨을 때 내가 저기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전파되어서 전 국민적인 의제 그리고 이것이 국회의원들한테 호소가 되어서 네. 법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네.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계시긴 하지만 지역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요. 예. 지역에서는 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원래 지역구 후보 활동을 했었고 지역에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뭐 그다음에 주민 참여형 여러 가지 정치 실험들을 했고 지금도 그걸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말 이럴 때는 네. 뭐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원래 우리 창원 지역의 이 행정이 엄청 아주 뭐라 해야 될까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이제 너무 관료적이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들이 개진이 잘 안 되고 네. 일방적인 행정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의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볼까 해요. 예, 그렇게 네. 해서 주민들이 창원도 나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많은 계획 세우고 계신데 계획들 하나하나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